안녕하세요. 김광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2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페이지에 보시면 근로계약에 관한 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은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근로계약의 기본 원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정의가 나오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쌍무계약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여러 가지 그 근로계약의 근로조건들, 이것은 서로가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근로기준법 5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 유의할 조항이 근로기준법 15조인데요. 거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했을 때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가 된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효가 된 부분의 근로조건은 결국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그리고 보충적 효력이라고 해서 이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조건이 무효라고 해서 전체 근로계약이 무효로 시켜버리면 근로자가 굉장히 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아주 지혜롭게도 그 조건이 무효인 부분만 무효지 근로계약 전체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이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서 정리함으로써 아주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는데 유용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13페이지 아래쪽에는 두 가지 코스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코스를 잘 보시면은 채용 내정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시용기간이라는 용어, 또 수습기간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의 의미를 좀 잘 구별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채용 내정이라는 것은 합격자 결정이 되어서 그 합격 결정 통보를 하게 됐을 때 앞으로 당신을 채용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통보한 것이니까 이것을 채용 내정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그 채용 내정을 해놓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거는 거의 뭐 해고의 성격과 비슷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근로자가 그 채용 내정이 취소됨으로 해서 입게 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시용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14페이지에 그 시용기간 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거기 한자로 시용기간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를 잘 보시면은 이게 시험 삼아 써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용기간은 완전하게 채용, 즉 본 채용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채용을 하지는 않고 그 전 단계에서 한 2, 3개월 정도 이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과연 적성이 맞는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려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면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루 만에 그 근로자의 어떤 특성이나 우수함을 갖다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용으로 써보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회사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본 채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니까 인사관리 특히 채용관리에 있어서는 이 사업자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뭐 수습기간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혼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시용기간이 수습기간은 별도로 구분되게끔 법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노동기준법이 아니고 일본 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이론이 바로 이 시용기간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용기간은 근로자를 시험 삼아 써보는 거니까 본 채용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자는 좀 재량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 언제든지 그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데 우리 한국 대법원은 그 일본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기는 하지만 약간 그 수습기간하고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거기에 수습기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통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는 이런 경우도 많고, 이 시용기간이 지나면서 본체형을 거부하려고 할 때 그 사유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해고 서면 통지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해고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본체형을 거부할 때 사용자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알려줌으로써 시용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유용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가 시용기간 제도를 수습기간과 별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용기간은 뭐 2달이면 2달, 1달이면 1달이라고 한다고 적어 놓고, 시용기간이 지나서 본체형이 되는 경우 그 시용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한다. 이런 정도로 그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시용근로자로서의 기간도 근로자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으니까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용기간 중에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입사한 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매일 그냥 결근하고 회사 와서도 그냥 선배들하고 티격태격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 회사에 안 맞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시용기간의 근로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실 때 왜 나오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나오지 마 이게 아니고, 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면 통지를 해준다면 그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체형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3개월이 되지 않은, 채용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가 필요 없죠. 따라서 2달이나 3달 정도의 시용기간 중에 본체형이 거부되는 그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 없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한 대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법 위반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용기간 2, 3개월을 정했을 때 그 정한 기간을 꼭 다 채워야만 되는 게 아니라, 딱 채워가지고 본체형 할까 안 할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용기간의 도중에서도 맞지 않다면 본체형 거부 의사를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사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채용 관리에 있어서 이 시용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거, 이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의 그 내용을 교재에서 잘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그 판례 해부에 나오는 그 판례의 견해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용기간과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 수습기간이 그냥 시용기간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수습기간을 보실 때는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이렇게 말을 하면 본채용이 된 겁니다. 본채용이 돼서 당신은 우리 근로자다라는 걸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가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훈련시켜주는 과정, 그 기간, 이게 이제 수습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서도 보면요,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본래의 근로계약을 그냥 일반적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이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하고 같습니다. 이게 시용하고 좀 다른 게, 아까 그 시용 근로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가 좀 넓게 볼 수 있다고 그랬지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는 또는 중지시키려고 하는, 즉 해고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해고 사유, 해고 절차, 해고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요건들이 다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는 안 해도 되니까 그것만 예외가 있는 것이지, 다른 해고에 관한 요건들은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다 적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용 근로자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라는 점, 이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시용 근로와 수습 근로를 잘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 회사 규정은 수습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시용기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과정 중에 주의하셔야 될 개념, 채용 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유의하실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나오죠. 특히 이 근로조건들 중에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즉 지역규칙에 정해지는 모든 근로조건을 말하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알려줍니까? 뭐 구두로 알려주셔도 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명시해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에서 확실하게 기억하실 점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근로조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근로조건에서, 근로계약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거니까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 서면을 교부해 주는 것이 처음부터 서로에게 원만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면 으로 된 근로조건을 교부하시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시고, 그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징수한다면 서로 간에 원만하게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교부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위반하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반 근로자는 근로조건 서면 교부를 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거니까 우리 사용자들은 속편하게 그냥 어느 경우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그 확인서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자가 막상 취업을 하고 보니까 명시된 근로조건 제시된 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이럴 때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먼저 근로조건 위반으로 그것을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때의 손해배상은 꼭 법원에 할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근로자는 이 회사 이런 회사는 못 다니겠다 그러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자유는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히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만약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약 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고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조항들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가장 편리한 실무적인 방법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명시해야 될 조건 중에 취업규칙에 작성되는 근로조건이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취업규칙을 교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규칙에서 보시겠지만 사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된 취업규칙을 아예 처음부터 근로자에게 건네주면, 그러면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딱 받아들면 아무런 불만이 없겠죠.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이걸 처음부터 이해시켜 준다면 훨씬 더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부탁드렸는데 반드시 이제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근로계약서와 지역규칙을 같이
서면으로 교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주신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러려면 취업규칙 잘 만드셔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취업규칙과 관련된 강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 19페이지 보시면 근로계약 체결 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그럴 경우는 참 드물긴 한데 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떤 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어떤 손해액을 예정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어떤 몇 조 위반을 하면은 얼마의 위약금을 문다,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계약서는 써봐야 그거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21조에 보시면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계를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상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둔다면 그 규정도 무효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강제저축, 저축금 관리 조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조항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가 위탁하는 경우에 저축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또 까다로운 몇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약금 예정 금지, 손해배상 예정 금지,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 전대채권과의 상계 금지, 그다음에 세 번째 저축금 관리 금지. 이런 조항들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봐야 그거는 효력이 없다 하는 점을 꼭 이해하시고 이런 것과의 다툼이 있을 때 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금지할까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1회차 강의에서 보셨던 그 노동헌장적 규정 중에 강제 근로를 금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마구 이렇게 그만둘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강제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강제 이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체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 3회차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